네,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있네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 토요일 날 기분 좋으셨어요? 잠깐의 도움과 또 걱정, 새로운 걱정. 새로운 걱정. 네. 새로운 걱정은 언제부터 밀려오던가요? 그 직후에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 직후에? 아,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저러니까 그 TJ들은 안 되는 거예요. TP입니다, 저. TP예요? 네, P. 네, 저는 TJ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든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그날 술을 마셔버렸어요. 하루만 기분 좋고 말자. 하루라도 기분 좋아야지 뭐. 아, 저도 집에 와가지고 맥주 마셨어요. 그러셨죠? 네. 이번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시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네. 저도 술을 마셨는데 네.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끝나고 마포대교를 건너왔어요. 지하철이 저도. 줄을 너무 많아서. 어. 근데 마포대교 건너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아. 사람의 행렬이 있으니까 거의 차처럼 갔다 서었다 하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시민이 이긴다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은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이 주요 저희 정치인 또는 법조인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야, 헌재 재판관 중에 제 속 마음입니다만 그렇죠. 두세 시라도 작정을 해버리면 아니 우리가 그런 말을 기분 하고 좋은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고 가면서 다음번에는 안국역 몇 번 출구에서 모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국역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국역 그렇죠. 쪽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8년 전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모였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갔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식을 좀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헌재가 뭐 4대 5니 5대 4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제 생방송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그냥 8대 0이다. 네. 당시 청와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반대가 나왔잖아요. 8명 헌법재판관 모두 파면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결정될 겁니다. 저도 될 그렇게 겁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걱정을 안 하고요, 저는. 사실. 걱정 안 해요? 네. 평론으로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뭐 윤석열 측의 네. 그 침대 축구의 방식을 얘기하고 시간을 질질 끌 우려를 얘기하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그 과정에 나올 여러 가지 이제 한심한 뉴스들이 있을 겁니다. 한심한 뉴스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또 나올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또 한심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겠네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또 이런 뭐랄까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를 양산할 것인가 또 이런 정치 행태들을 양산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거를 이제 중계를 했거든요. 그 이제 국회에서 표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이 상당한 어떤 이 한심함을 예고를 하고 있다 그 생각부터 들었고 당장 그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표결하고 나서 인민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웃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뭐 오늘부터 해서 쭉 들고 있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사실. 표결 이후에 사실상 인민재판 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네요. 전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전격 사퇴?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서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비상겸 상태로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 탄핵으로 마음이 아픈 지지자들께 많이 죄송하다. 야, 이게 그러니까 묘하구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네. 저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네. 뭐 다음 날 하기는 저는 원래 다음 날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하고 다시 보수가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우리가 만들려고 했으나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총장에서도 있었던 일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어찌 보면 한동훈한테 그 분풀이를 막 의원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의 한계를 저는 이제 확인을 했지만 원래 저는 한동훈을 이렇게까지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이 저 의총장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령 선포했습니까? 여기에 더 확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퇴장하고 퇴장하자마자 진종호 최고위원이 먼저 나가가지고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퇴. 예. 제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당일날 탄핵 부결의 흐름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중요하게는 한동훈 축출 작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계속. 예. 그렇죠. 그 내에서 그래서 한 6시간 이상 의총에 잡아두고 계속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3명에서 한 25명까지의 변동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고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성이 12표인데 지금 그 외에 한 11표 정도가 변동이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이 표를 기권이나 무효로 만들어서 소위 친윤, 중진,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에 의해서 한동훈을 추출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목부터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보다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 자기들이 국민의힘의 권력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찬성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저는 그 작업들을 그때 내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아주 거룩한 윤석열 지키기에 대한 내부의 충성이라기보다는 당을 장악해서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거의 3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선에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당에서 저희 대중적인 여론들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친윤들, 중진들은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후자가 아닐까 저는 앞으로 이제 평론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의원총회를 투표하기 직전에 이제 추천까지 쭉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황을 쭉 보니까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가장 이제 내밀한 얘기를 좀 보도를 했던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쭉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그 의원총회 하면서 광화문 집회 현장을 틀었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은 그렇죠. 거기 이제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의총을 하는데 그렇죠. 와.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그런 현장 아닙니까? 예. 틀고 이제 막 이제 여론을 제가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거 막 큰일 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찬성하겠다는 사람 얘기해봐라. 의견 불포를 확인했는데 애초에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할 걸로 예상했던 이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뭐 상당수라고까지 할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일부가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권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대충 이제 이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합쳐보니까 9표 정도더라. 그러면은 한 2명만 설득을 하면은 그러네. 탄핵을 무산시킬 수 있네. 막아낼 수 있겠다. 이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막 접촉을 해서 이거를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막는 거의 목표는 근데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이 탄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왜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디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건데 예. 탄핵을 막으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봐라 한동훈이 그만큼 안 되는 것이다. 한동훈 말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다. 결국 타겟은 한동훈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는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은 기권한 거는 지금 이탈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기권은 이탈표가 아니다. 12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분명히 의원총회 할 때는 9표 정도의 찬성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는 기권이 예상보다 많았는데 예. 왜 12표가 됐을까? 심지어 그중에 9표 중에 일부는 우리가 설득도 했는데 뒤에서 한동훈이 작업한 거 아니냐 논리를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한동훈이 작업해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냐 뒤에서 한동훈이 작업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투표 끝나고 의총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더 격앙이 된 게
한동훈이 끝까지 뒤에서 작업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한동훈을 불러와라. 근데 여기서 친한계가 한동훈의 충성을 바치는 모드였으면은 아 왜 한동훈한테 그럽니까? 라고 맞서야 되는데 그렇지 갖고 이미 쫄아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지금 한동훈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한동훈의 이 비서실장인 박정화 의원이라는 분도 네. 아이 저는 못 불러요. 저는 비서실장이 부담돼요. 하지 마세요. 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을 불러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이제 뭐 한마디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막 이제 싸울 마음으로 왔고 싸울 마음으로 와서 친윤들이 당신은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이고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반대를 하기로 했는데 당신 왜 나와가지고 탄핵 찬성이니 이런 말을 왜 하고 다녔느냐 이러고 따지기 시작한 것이고 한동훈은 거기다 대고 그것은 당대표의 개인 의견인 것이고 내가 당대표로서 얘기도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계엄을 선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투표라는 거는 나는 어차피 투표권도 없는 거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내가 계엄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요 얘기를 들은 친윤들이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난장판이 되고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쫄아있던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저는 그만할게요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는 붕괴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이 자기도 흥분해 있던 한동훈은 나는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주장을 했으나 당원 당규상에 이제 우기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끝까지 법적 분쟁까지 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때처럼. 네.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대표 수행을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놓는 상황까지 간 이런 개판 5분 전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쭉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의 작전 또는 의도대로 됐으면 비상계엄도 해지 안 하려 그랬어. 당사에 그쵸. 방콕했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내란 지금 공범죄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도 참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한 60명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한동훈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축출 작전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 당론으로는 탄핵을 계속 반대해야 돼. 이거는 계속 유지를 했어. 12월 3일 이후로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로도 탄핵 반대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80한 5명이 실제로 반대를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당 장악이야. 당 장악. 우리는 3년 반 남았으니까 그리고 윤상현 말대로 1년 정도 지나면 국민들은 가로치고 가로 열고 개돼지라서 까먹으니까. 에? 그러면 윤상현 말대로 또는 누구의 말대로 그걸 까먹는다고 쳐요. 그 혼란이 그러면 이대로 다 됐으면 비상계엄 해제가 가까스로 됐는데 탄핵이 실제로 이제 반대가 된 거야. 204표가 아니고 199표로 반대가 됐어. 그러면 한국은 망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생각은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민정당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 진짜 미친놈들인 거잖아요. 진짜 미친놈들은 권력에 미쳤습니다. 예,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이 탄핵에 반대한 85명과 지금 이 논의를 지들끼리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부추기고 있는 유튜버들이나 광화문 집회에 나가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냥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집단으로 미쳐 있는 거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표라고 국회의사당을 일종의 점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명 안팎이.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치의 역사를 몰라요. 그 권성동 생각 아십니까? 그 담화 보고 있다가 IC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렇지. 지랄이야?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2016년, 2017년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는 나갔습니다만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텼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이든 누구든 다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말대로 이재명, 오늘도 지금 한동훈 보니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타이머는 계속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언젠가 나한테 나의 기회가 올 거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권을 최대한 버티는 게 최고야.
이걸 버텨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 시간이 와. 윤석열 뭐 이런 다 필요 없어. 저는 이런 방식들의 사고들을 가지고 가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성의 숫자가 중요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들은 뭐 윤석열이 더 나쁜 자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나쁜 자들이 진짜 나쁜 놈들끼리의 경쟁을 벌인 게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놈들의 의기투합이 만약에 현실화됐다고 한다면 체포, 구금, 사살, 기본권 통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만 가질 수 있으면 무엇이 망하건 상관이 없다. 왜?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고 온갖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의 교훈이 엉뚱한 데서 얻어진 거예요. 권력을 너무 빨리 잡았어. 내가 볼 그렇죠. 때는 맞아. 그때 그렇게 참혹하게 심판을 당했으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지. 안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영남당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수도권 지향당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간에 총선도 치러지면서 인적 구성도 바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쇄신의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린 거네. 네. 너무 빨리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들한테 이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건 영남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돼. 그리고 영남은 물갈이도 안 됐어. 윤석열이 물갈이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중진이 지금도 중진이야. 그러니까 야, 이 버티면 우리가 이기네. 5년 만에 또 찾아오네. 권력. 이 맛을 이미 거기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걸 해도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야. 권성동이 말한 것처럼. 이 잘못된 교훈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말 국민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선언해주고 뼈를 깎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보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네. 자연스럽지. 그럼 그 보수가 건전해야지 진보도 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점점 우경화되고 극우화되고 역사도 퇴행으로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남에 기대가지고 기생만 하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야. 국민하고 완전 생각이 달라도 또 다시 한 3년 뒤쯤에는 또 어떤 시대의 판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때 가서 우리 또 다시 잔치 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도 좀 더 각성해야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영남에 계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넣어서 잠시 개혁하는 척 했더니 다시 권력이 오더라. 요 패턴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저 서구로 당권 넘어서 이제 대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은 이미 선언을 했대요. 나는 대권 나가겠다. 뭐 몸 풀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명태균 파일에서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2차적으로 아마 명태균 문제가 다시 이제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되겠냐고 얘기하지만 나치 제3제국이 12년을 갔습니다. 12년. 12년을 갔어요.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각하고 각성해서 저 윤상현 같은 그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오게 1년만 지나봐. 소위 젊은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김재서만 하는 얘기가 1년만 기다려봐. 다 까먹어. 나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술자리에서나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나와서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만 이 분노가 실제로 3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실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또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방치하고 양날개로 건강한 진보, 건강한 그렇죠. 보수가 좀 대한민국을 웅비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각성하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한동훈을 내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최소한 분열됨을 필패라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9대 대선 탄핵 이후에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치러졌을 때 결국 보수가 분열했던 거고요. 그때 그러니까 진짜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보수층은 24% 정도였단 말이에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얻었던 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을 품어야 할 필요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2명의 찬성표가 있지만 지금 기권 이런 표까지 합하면은 11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예. 23명 정도는 어찌됐든 간에 친윤계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 요 정도만 뜯어져서 나가거나 하더라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하고는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대선은 보나마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뛰쳐나간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만들었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그만두게 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기대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안에서 시끌벅적하면서 싸우면서 권력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뭔가를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용인이 안 되는 정당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친윤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친한계는 당분간은 목소리 팍 죽이고 가만히 숨어서 지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분열되거나 분당될 가능성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지금은 너무 위험하죠. 지금 다들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가 예. 그게 첫 번째로는 지난 박근혜 탄핵의 교훈 분당해봐야 답이 없다. 네. 이게 이제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 바른정당 분당에서 유승민 등등이 이제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 그거. 그래서 서로 이제 분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 이렇게 막장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이 말씀들 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이 쥐고 있는 실탄이 없다 사실상 지금 보면은.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훈이 나가자고 그래서 나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다 배신하잖아요.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현역 의원들이라고 해서 친한계가 하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또 비례대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비례대표인 사람들이 또 이 자기 스스로 없지. 탈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명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고 있는 실탄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훈의 입장에서도 버티면 또 나한테 기회가 온다 이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명태균 얘기하셨잖아요. 예. 나 아니면 누가 있어? 대선은 누가 이끌 것이야? 다 명태균이 엮여 있는데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지금 대선을 한번 꿈꿔볼 만한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 황금폰 한번 나오면은 좀 봐야 되죠. 네, 상황이. 다 쓸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도 한동훈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 어저께 이 사퇴 기자회견 한다 잠깐 나왔다가 그게 없어졌다가 또 오늘 한다고 그래서 그 생각 잠깐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정계 은퇴한다. 더러워가지고 아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계엄을 막 선포하고 그렇죠. 국회에다 군대를 보내고 사실은 제가 한동훈 대표 비판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예. 어쨌든 국회 가가지고 그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중간에 무슨 한시 정권이라고도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냐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지면 정상의 축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요 문제에 관해서는 아 그래요? 요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요 문제에 그나마? 관해서는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예. 붙이죠 제가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나마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 얘기했다고 지금 완전히 무슨 배신자고 역적이고 이렇게 집단 일치를 당해갖고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 같으면 현타가 와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정치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는가 내가? 한국 정치가 원래 이런 것인가? 그만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타이머가 돌고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대선에 나는 가는 거 포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윤석열 탄핵 한 사람이다 배신자다 무슨 어쩌고 얘기해도 결국 이재명 상대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기다리면 자기한테 순서 온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간다. 나가서 지금 따로 짐 뿌려가지고 정당 만들어가고 거기서 대선 후보하면은 이 기회가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생각인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봐도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네. 꿈을 포기를 못하는 게 예. 계속 미련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말을 바꿔온 것도
제가 볼 땐 자기 원죄를 털어내는 과정이 속죄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자기는 한 몸이야. 그렇죠. 한 몸이고 국정 2인자고 검찰 수사 지휘해서 이재명 감옥에 넣은 사람,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일 우두머리지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찌됐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결국 이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미움을 샀다는 이유로 일단은 한 번 속죄를 한 번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한 번 더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당대표를 자기는 내몰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만 더 거쳐가면 그 다음엔 대선 후보 자기밖에 제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국면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자기의 잔꾀? 아니다. 한동훈의 잔재주? 말이 너무 쉽게 나가고 다른 사람을 너무 깔아뭉개듯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태도들, 자기 힘도 없으면서 결국 자기한테 아까 비공개 의총 얘기했지만 찬성 의사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5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야,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도 5명밖에 못 나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중립지대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공개적으로 나는 딱 친한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5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뛰쳐나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대거리를 하듯이 덤벼버리니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권을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닌 거야. 친한계는 왜 이렇게 못 뭉치냐? 왜 한동훈 대표한 지가 어쨌든 꽤 됐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왜 이렇게 한동훈으로 쭉 이렇게 조직이 안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사실 문제가 그러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예. 그 밑에라고 하면 좀 뭐하고 그런 한동훈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듣거나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결정하고 밑에 사람들이랑 논의 안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이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랬겠느냐, 왜 이렇게 이 탄핵이 가결되면 뭐 사퇴하고 뭐 이런 걸로 왜 가겠느냐. 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윤석열이랑 비슷한 리더십이다라고 판단한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다. 뭐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서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야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런 것이지 실제로 정권을 잡거나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정말 윤석열과는 완전히 다른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친한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게 국민의힘 집단이 과거의 보수 정당하고는 달리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들 때문에 충돌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고 최근에는 그냥 자기들 이익끼리 그냥 당권이든 뭐든 간에 또는 공천이든 그냥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헌정질서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랄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늘 이익이 충돌하는 집단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비춰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갈 수 있다. 뭐 지역에 기반해서 그리고 철저한 이익 기반한 그것도 이제 상위 1%나 10% 정도까지 본인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그 수준 높은 의식을 봤을 때는 이 집단이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리고 그게 한국 정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집단이 윤석열과 포함해서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국민의힘의 의총장을 보면 거의 가상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상해. 최근에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윤석열은 여전히 헌재에서 소위 기각될 거라고 판단한다. 아. 이 얘기가 흘러요. 그렇지. 그리고 여전히 계속 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음.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두 덩이가 있겠죠.
하나는 소위 중진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들하고 예. 초재선 그룹들이 있겠죠. 전 초재선 그룹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통령에 의해서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일부가 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악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레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한테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신앙이야. 예, 그렇죠. 빨리 신앙, 끝내면 신앙. 저쪽은 예. 사람이 없을 거야. 예. 사람이 없으면 일정적으로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게 52대 48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렇죠.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보수가 그래도 50이 나왔다. 예, 졌지만 그리고 문재인한테 졌지만. 대선을 자기들 반대로 막 숫자 합하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지더라도 선방만 하면 된다. 예. 국회의원들 앞으로 3년간 더 남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대축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렇지. 판단의 영역을 가지고 예. 지금은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일정한 파일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방식의 대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들 스스로도 일정한 공포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공포심을 유지할 수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있는 당권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장 눈에 가시인 한동훈을 축출해내는 것, 그래서 통일하는 것, 이 내부를 아주 순결하게 외부에 있는 민심이 들어오지 않게 순결하게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일만 있으면 가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정당 해산을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치가 한 짓이에요. 적을 만들어서 우리를 순수하게 통일시키는 방식.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적이 눈에 보이니까 절멸하자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일까지 벌인 집단들이거든요, 나치가. 그렇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그렇게 유사한 방식의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요.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전체주의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열심히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좀 서글픈 건 뭐냐면 국민의힘한테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게 만드는 그 어떤 지역구도나 의석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도 100석 이하로 안 떨어지는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남권 의석이 65석이나 되거든요. 65입니다. 네. 65. 민주당은 호남은 28석이에요. 뭔 일을 해도 네. 민주당은 수도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절대 과반을 얻을 수 없는 정당이에요. 100석은 무슨 100석이에요. 뭔 일을 해도 80석도 수도권 못 얻- 연합정당이 돼야 돼. 80석도 못 얻는 정당이야. 그렇지. 민주당은 네. 지역주의에 기반하면.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들어넣어도 강남 의석이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그냥 100석은 나오는 정당인 거예요. 그렇지. 죽질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고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독재 후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어. 영남만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렇지. 잘못된 교훈들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희망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백성 무너질 뻔했잖아. 지난 총선 때. 예. 108개 할 때. 예. 이제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지난 4월 총선 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치하면은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 아재 몰살도 시킬 수 있어. 영남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영남에서 한 5석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한 60석 정도는 줄 수 있겠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100석 못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다음번에 민주당이 조금만 더 선거전 잘하고 이러면은 진짜 총선 때 국민의힘의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꼴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좀 절망, 좀 현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국민들의 그 가능성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조를 저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자꾸 제도 문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상을 해보면 지금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렇게 바꾸자, 이용원 집정제를 하자, 무슨 뭐 중임을 하자, 무슨 제도인지 간에 역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제도론자들한테. 그러면 순수하게 미국식 대통령제 했던 나라에서는 미국은 트럼프가 나타나요. 내각제를 지향했던
서유럽에서는 극우가 안 나타났냐? 걔네들 지금 극우가 20%가 넘는 나라도 꽤 있거든. 어? 4분의 1이 넘는 나라도 꽤 있어. 왜 그렇게 된 건데? 가장 발달했다는 정치가 발달했다는 서유럽, 그 다음에 가장 또 안정됐다는 북구 유럽도 극우 집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제도 하나만 바꾸면 우리 또 뭐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그 말을 물론 이제 순수하게 그 제도를 믿고 있는 그런 나이브한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상당히 자기의 이익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정치라는 공간은 원래 자기 이익을 그렇지. 갖추는 공간이긴 예. 하니까요. 근데 이익과 네. 명분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총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도라는 게 예. 늘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대표적인 게 입시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시제도를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꿨더니 거기에 맞춤형으로 다 적응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똑같은 어떻게도 사교육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어떻게든 여기에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 학벌 경쟁하는 쪽으로 바꾸잖아요. 그거를 해킹하잖아요. 제도를.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를 들면 내각제가 되든 뭐 이원 집정제가 되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되든 그 제도를 어떻게 해킹해서 어떻게 악용했는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다 있어요. 내각제를 어떻게 해킹했는지는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례가 그렇죠.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미국 사례가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도를 가장 바람직하게 그러면은 좋은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도 이제 뭐 이상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정치 문화의 문제고 또 이 정치 문화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시민적 역량이 어떻게 강제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논의거든요. 인간 사람에 대한 윤석열만 안 나타났어도 이 정도는 안 됐어 사실. 근데 이제 그럴 제가 수 있죠. 예. 어쩌면 좋은 경고를 던졌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우리 사회에. 예.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하고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그 친구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국정농단에. 그래갖고 막 촛불 집회 나가는 거예요. 정치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영원히 집권을 못하고 이제부터는 거의 없어질 정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 평론이나 뉴스에 이제 좀 이제 짬밥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되기는 조금 힘들다. 그렇죠. 한 예.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다시 이게 세를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어쨌든 규모를 갖추게 될 확률이 크다 이게.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중 유권자가 안 바뀌는데 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 정치 집단들이 뭘 잘하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을 반성하거나 뭐 고치는 거는 아주 못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남 반대하는 걸 잘한다. 남 욕하는 걸로 그래서 집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디서 나타나서 어떻게 집권했느냐. 네. 남 욕하는 걸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다거나 본인이 뭘 잘하겠다고 해서 집권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 뭘 잘못했느냐, 문재인이 뭐를 망쳤느냐 이거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집권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 대국민 담화 내용이 뭡니까? 전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내가 집권했다 이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사실 유권자들이 끌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 현 정권이 뭘 잘못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반대쪽에 있는 정치 집단을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고 이 언론이나 이런 좀 어떤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대표가 수감 직전에 마지막으로 입장 밝힌 거에 보면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뭐 커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극우가 준동한다거나 체제가 불안정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거고요. 지금 이제 중심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미국 일극 체제에서 지금 다극 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이 막 충돌하면서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얘기할 때 인류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제일 평화로운 시기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 보냈다 얘기하는데 한반도도 네. 우리도 네. 예. 우리도 사실은 그 이념 갈등이든 그 불안정한 시기에 마지막 희생자가 사실은 우리였단 말이에요. 53년 이후로는 네. 사실 우리 전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이 60년대에 생긴 예.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다 겹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정치를 만들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체제 내에서 윤석열 같은 새로운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거는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우가 세가 위축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향점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토론해 나가면서 뭐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천천히 하는 하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네. 사회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과단성 있게 해야 될 것들은 또 과단성 있게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제일 중요한 생각해요. 건 계엄 세력을 청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치 치하에서 아이만이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총통의 말은 법률의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총통이 말을 하면 법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법률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땐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그치. 시민의힘에서 막혀졌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극우가 나치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독일도 제대로 청산 못했습니다. 청산을 못하는 잔재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런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적들을 만들어내고 이민자를 적으로 만들어내요. 또 종교적인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어내고 인종적 반대자를 만들어내서 소위 계속적인 자기의 정치적 통일을 할 수 있는 적을 양산하는 정치가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상식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 제3정당은 거의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세력 또 이런 일을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게 선행돼야지만 소위 유럽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미국의 그 임기제 왕인 대통령제였었거든요. 어차피 임기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이 분권적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다 분산시켜서 소위 시민들에게는 민족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저는 그 이후에 좀 서서히 진짜 탄탄하게 문화로서 만들어가야 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 계엄 세력들 준동했던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그리고 그것을 영속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얘기할 수 있나요? 짧게? 잠시 광고 보고 네네.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최대 나갑니다. 최대 30만 원 나가는 거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죠.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혜택 아주 큽니다. 예,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보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굉장히 피를 흘려가며 소중히 만들어온 체제인데 윤석열 같은 독재자를 지향하는 인간이 나타나면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 군도 말 안 듣고 경찰도 말 안 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정도가 우리 사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말 들었잖아요. 일단 지휘관급들이 전부 다. 그렇지.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징치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다음번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아이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순진한 얼굴을 한 공무원처럼 행동하지. 지시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메르켈 총리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민자 받아들였잖아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독일의 그 태도, 그 사실 보수 정당 출신이잖아요. 기민당이니까. 근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독일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까? 근데 독일의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데 남들한테 베풀어 줄 게 뭐가 있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생겨나니까 막 극우가 준동하기 시작하고 우파가 막 득세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제일 모범 국가라고 하는 나라. 원죄를 갖고 있는 히틀러가 남겼던 그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들을 꾸준히 노력했다고 하는 독일조차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불안정한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부터 우리 사회 지금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문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또 하필이면 또 윤석열 또 엄청 많이 허가를 해줬어. 맞아. 우리 식당에 가면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우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사회 국민으로 포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사실 고민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우리도 또 똑같이 5년 뒤에 또 구구가 득세하는 나라. 지금보다 더 심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성장 같은 경우도 진보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아젠다를 놓치면 또 잘하지도 못했어요. 예. 진보가 그런 부분과 예. 관련해서. 그런 네. 면에서 그것과 유능한 관련- 모습도 보여줘야죠. 예, 관련해서. 근데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지금 이거는 계속 파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려고 했을까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1차 계엄 실패하고 2차 계엄까지 가려고 했을까라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잔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파괴성, 폭력성을 용인하려고 했을까? 그게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던 북한 인민복. 저는 핵심은 북한 인민복으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습격을 한 다음에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을 습격한 다음에 그게 북한의 어떤 지수로 둔갑시킨 뒤 국지전을 벌이는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 의심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김대중이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누가 봐도 자유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자유보수주의자들을 빨갱이로 둔갑시켜가지고, 에? 그걸로 한 30년 울고 먹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신에서.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인간들이 뭘 하려고 했나? 그거는 밝혀질 수 있나? 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예. 안 나온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계엄 실행 문건이 안 나왔어요. 계엄 실행 저 문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력 말고 실행 물건이 있을 것이다. 아니, 준비를 하는데 다 예.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을 그렇죠.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한 맨 처음 원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형이 다 같겠죠. 단계로. 그래서 저는 그걸 빨리 발견을 해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방식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지금 추정을 해보면 국회는 이미 작살내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공의는 처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용어만 보면 매우 잔악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두 번째로는 1,500명 정도의 군인을 6,000발 정도의 실탄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면 친위 쿠데타는 장악할 군대가 많지가 않아요. 이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회와 일부만 장악하면 되거든요. 1,500명인데 최정예군이에요. 특전, 그다음에 수방, 그다음에 지금 정보사 뭐 이런 데까지 갔으니까 아주 전문적인 군인들을 1,500명들을 준비해서
6,000발의 시탄을 가지고 과기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대량 사륙 또는 대량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 전제를 했던 것 같다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미 군 병원에서는 사전 훈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전공의 미복귀 48시간은 여기에다 대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적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김어준 씨의 제보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불예측적인 지옥으로 투항할 생각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하려고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미국이 1994년도 클린턴 정부에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불예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는데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것까지 김어준 씨 말에 의하면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밝혀져야 될 것 이거 같아요. 제가 이게 볼 때는 지금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도청 당해왔고 특히 용산이든 청와대든 그거는 뭐 실제로 91년인가요? 2년에 말지에서 보도가 있었어요. 미군의 정보요단이었던 501 정보요단에서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도청을 했고 그 음성 전파를 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성에 그 고유한 파동만 잡아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km 있는 그 버스에서 쏴서 제가 사실은 501 정보요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91년도에 91년부터 93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말지의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155mm 그 포 쏠 때, 포 이렇게 줄 때 있지 않습니까? 포탄 줄 때. 그때 도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쉬쉬하면서 그냥 조용조용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도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지금은 안 하고 있다. 미국이 좋은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안 하고 있다. 그거야말로 음모론입니다. 그게 음모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은 지금도 도청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와 있는 팩트 중에 노상원이라고 예비역 소장이 여기에 개입했다. 이거 밝혀내야 되거든요. HID 중에 그 퇴역한 HID들도 대기를 했다. 이거는 민간이 용병이 돼가지고 국가 계엄 사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왜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군이 아니고 민간을 써가지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미얀마입니까? 어디 저 아프리카 무슨 어디 콩고 군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지금 노상원이라는 예비역 소장이 여기에 진짜 관련이 돼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 갑자기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관련이 돼 있으니까 어제 체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아마 뭐 체포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정보사령관하고 같이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개입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추가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드러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근데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뭐 도청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도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도청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하다못해 우리나라 경찰도 대단한 도청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 떨리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거 재현해 가지고 뭐 그렇죠. 음성을 재현하기도 네. 하고 이거는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2 수준이고요. 미국이 네. 1등이야.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다 예.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도청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을 다 동원할 수 있고 그럼. 지난번에 오바마 정권에서 메르켈 총리를 도청해가지고 그거 문제 삼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누굽니까 그 위키릭스 그 네. 운영하던 양반이 어산지가 폭로하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도청을 한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각조각을 맞춰봤을 때 지금 어쨌든
HID 전현직 요원들이 동원된 거, 요거는 사실에 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것도 팩트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동원됐는지가 이제 문제인 것인데. 그렇죠. 근데 HID 요원들이 지금 동원됐다, 정보사에 있는 요원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맥락은 첫째는 이제 선관위에 들어간 요원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왜 있는지 지금 모르는 요원들이 있어요. 왜 동원됐는지가 이 규명이 안 되는 요원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핵심인 거죠. 근데 추측하기로는 진짜 김어준 씨 등이 주장한 대로 어떤 복잡한 지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복잡한 작전이라는 거는 누구를 사살하고 뭐 구출하려다가 실패하는 거를 뭐 연출을 하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이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예를 들면 무인기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고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북한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잖아요. 북한이 안 도와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윤석열 안 도와줬습니다. 북한이 바빠서. 아, 네. 그래서 북한의 요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애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차원의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 이들은 분당에서 지금 정보사령관의 기존의 국회에 나와서 한 주장에 의하면 분당에서 무슨 이 임무를 갖고 이 위치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분당에 있는 거냐, 왜 하필이면 분당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내용인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은 철저히 계엄을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했다고 하는 걸 정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불쑥 그냥 열받아가지고 계엄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이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만 신속하게 점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가서 서버 뒤져가지고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언론만 틀어막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항하는 저항 의지를 꺾어버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전에 검토했던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북한에 무인기 보내는 거잖아요. 부승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제일 후진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시끄러운 거. 걸리라고? 북한 상공에다 제일 걸리라고? 시끄럽고 후진 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걸리라고? 이렇게 보기에도 막 우웅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이제 북한군이 격추하기라도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점 타격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마 저는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최소한의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아마 몇 단계로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전도 거기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뭐 암살조든 뭐든 그렇죠. 뭐 이런 것에 관한 시나리오는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문건으로 나온다 그러면 진짜 다 싸그리 진짜 사용시켜야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법고라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좀 이상해져서 그 논리적인 흐름이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국회의원을 체포했다? 그러면 이제 근거는 그렇지. 있어야죠. 그렇지. 허술하지만. 그렇지. 근거는 뭐다? 부정선거론이다. 요게 있는 거고, 이상하지만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들은 북한과 연계했다.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근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도와주지 않아서.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죠. 근거 없이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거죠. 북한이 있었어야 그렇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HID가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 뭐 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간첩.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가 됐든. 연결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 그 음모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음모론 김어준 씨가 제기한 그 이야기들이 다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는 거는 제 30년의 경험상, 30년의 경험상, 기자 경험상 도청은 합니다.
불기자 경험이 그 부대에 있었다면서요. 아, 그 심지어는 그 무대에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김어준 네.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예. 다 맞아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하나라도 사실이면 그렇죠. 이건 천인 공모할 짓거리들을 네. 공모해서 실행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럼 부분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정리가 되면 이게 이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용산이든 청와대든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을 앉힐 수는 없어요. 이것도 윤석열 씨가 한 해악 중에 하나인데 전부 도청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꼭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제가 나토 대학원에서 잠깐 연수를 했었는데 북한은 12 수준이에요. 12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고 우리는 22 수준이라니까요. 그 방첩과 해킹과 관련돼서 북한의 역량, 특히 과거에 동구라파라고 했던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그쪽 언저리에 있었던 나라들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가 괜찮아라고 윤석열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보수적인 분들 중에 있을까봐 우리는 수도 이전을 이런 것 때문에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도청이라는 게. 정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럼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 안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청와대도 지금 뭐 관광객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관광객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